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방정으로 한번 해보죠. 텐션을 높여서. 네, 우리 역전의 용사들의 정말 대표 스피커들입니다. 우선 전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건대희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의 또 대표라고 또 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건대희 본부장 사실 뉴페이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구태다. 그래서 말하는 구태는 장난이고요. 되게 아주 오래 잘 해보신 사람처럼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노련하다는 네, 걸로 노련하다. 네. 이렇게 또 좋은 표현이 있었네요. 네, 잠깐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말 마스코트 임세은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와대 부대변인이 아니고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그러니까 그래요. 공식 명칭은 원래는 대통령실이 소속이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명칭 그냥 청와대 청와대라고 부대변인 하니까. 이렇게 하죠. 네. 근데 어쩔 때는 부대변인이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뭐 또 딴 이름 부르고 되게 워낙 부르는 게 많아가지고 민생경제연구소장 하기도 하고 관악의 종달새라고 하기도 했고. 네. 가장 원하시는 게 네. 네, 가장 아니 뭐 그냥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좋아하시는 대로. 거. 아, 네. 불러주세요. 호박단추님께서 항상 잔업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저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눌렀습니다. 네, 저도요. 호박단추님. 네. 어떤 잔업하고 계신가요? 어, 작업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추가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렇죠. 잔업 뭐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네, 또 예. 우리가 한번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역전의 용사들 모였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좀 시끄럽게 그냥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0.5발 반발 앞서 나가가지고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뒤에서 그게 다 사실로 돌아오고 확인이 되고 다른 언론들도 같이 또 따라서 얘기를 네. 해주고 이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상황을 예의 있게 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결국 그 예측 방향이나 분석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건 우리가 지금 이걸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전평론가님? 아니 아이고. 열심히 취재하니까 좋은 정보 얻는 거고요. 네. 그 정보를 얻었을 때 야 이걸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고민 저희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고민을 하면서도 이것은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공개하고요. 또 한 군데서만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왜곡돼서 전달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이나 서초동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안도 민감하고 중대한 것이 많아서 최소 2중, 3중의 확인을 거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 공유해도 될 만한 내용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다른 언론들도 저희들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말로 용산과 대검찰청, 검찰 조직이 전면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약속 대련이냐 저희들이 오늘 하는 얘기 들어보면서 와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릴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검찰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혐의해주려고 뻔뻔뻔 행동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저는 계속해서 아니다. 검찰에만 믿어보자 이랬어요. 그리고 검찰 지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고 전쟁이다 이런 얘기 제가 계속했고요. 어제도 검찰 그 39명의 대단한 분들 인사 이뤄지고 난 다음에 내부 소식을 제가 살짝 최경영 TV 나가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정말 노영이는 아직도 저렇게 순진해 네 말대로 안 된다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안 된 게 뭐 있어요? 내 말대로 다 되는데 안 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막 그렇게 제가 농담을 제가 했는데 조금 못하면 이제 이게 약속 대련이다.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네. 뭔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충분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러나 실제 상황은 내전 상황이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그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간에 사실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중심에 누가 있느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다. 명분백 문제보다 더 큰 일이 터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임시현 소장과 우리 권대기 본부장 그리고 진행하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저희들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테니까요. 심각하다, 순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분 나쁜 댓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천의 얼굴님, 우피골드 변호사님. 머리가 매일 바뀌네요. 지금 무슨 야, 뜻이에요? 아니 우피골드 먹으면 엄청 유명한 배우인데. 네. 엄청 좋은 거 유명하긴 아니에요? 하지만 뭐 네. 좀 그렇죠. 에, 개성이 넘치는. 네. 감사합니다. 네, 에. 우피 씨보다는 미인이십니다. 네. 저는 뭐 무슨 홍현희? 예, 홍현희 씨 얘기도 제가 들어가지고 예, 그렇게 개성이 있는 얼굴이 인가 이랬었습니다. 어쨌든 예,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저한테 좋은 말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라인 사태. 요즘 정말 야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이 기업 하나를 이렇게 야금야금 아주 살살 싹싹싹싹 빼먹는 게 이런 일본의 방식인가? 나는 구한말 때도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네이버는 바본가? 솔직히 말해서 나 네이버를 솔직히 이해 못하겠어요. 네이버도 경영하는 사람이고 회사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뻔히 알 텐데 주주 구성도 그렇고 이 사회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의 명수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다 손정희의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만 어쨌든 손정희는 결국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 일본 사람이었어.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이거 우리 이제 반일이다. 이거 항일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친일 넘어 숭일 정권이다. 이 정권은 이러면서 독도에 가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하고 친한 것뿐만 아니라 막 일본을 숭배하고 일본에다가 이거 갖다 주고 더 웃긴 건요. 지금 네이버 라인 이거 갖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다음엔 딴 거 갖다 준다고 벌써 줄줄이 대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와, 저는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가? 네? 권본부장, 무슨 네. 뜻입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결별이 이게 뭐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로 지금 어떤 뭐 트리거가 됐을 뿐 뭐 사업적 관점에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또 보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 손을 처음 맞잡았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또 뭐 그러면서 또 풀이하는 것이 네이버가 국내에서 포털과 커머스 쇼핑을 하게 됐었는데 그렇게 같이 성장을 한 거지만 일본에서도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라인이라는 국민 메신저에 여러 사업을 얹혀서 수익성을 내려고 했지만 기대치보다 성장이 더뎠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금 이런 것들이 수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참고할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네이버하고 라인 사태는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꼭 일본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오히려 기시다보다 더 일본을 사랑하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이상하다는 거고요. 요즘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본 게 토웨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토웨. 네. 토웨가 뭐죠, 전 대표님? 토에는 이제 토착외구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일본 식민지 지하에서 1945년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원래 일본인인데 한국에서 정착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적게는 13만 명, 이제 일부 학자들은 한 50만 명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사람인 것처럼 숨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일부분은 뭐 자기 일본인이라고 드러낸 사람도 있고 이렇겠네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마지막에 창씨 개명을 원래 이제 조선 사람들도 다 창씨 개명을 네, 했지 않습니까? 일본 네. 이름을 썼죠. 네. 해방이 됐으니까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다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일본에서 한국에 정착한 사람이 많게는 한 200만 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한 50만 명 정도는 결국 돌아가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한국 이름으로 다 바꿔서 정착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국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뭔가 일본과 계속 친일의 뿌리를 가지고 연결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학자의 이제 추측은 있고 실제 연구자들이 그런 증거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노영 변호사 하신 말씀은 토착 외인이죠.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에 뭔가 연결이 되어서 이 정권 또는 친일파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 정권을 잡은 것처럼 네. 너무 일본 편만 들고 일본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상당히 의심스럽다. 정말 토착 왜구들이 아직까지 남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이익을 저버리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것 같이 보인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정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예전에 있었던 역사와 지금 현상을 결합시켜서 생각해 보니 그런 것처럼도 보이지 않냐. 이제 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세은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뭐 네이버나 라인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간의 일들이고 그 투자 과정이나 지분 획득 과정 등등에서 뭐 기업 간의 일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그 추후의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는 보는 문제인 것이고,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 정부가 개인 기업에.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네이버라는 민간 기업이 정부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구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지분 구조가 네이버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돼가고 있는 것인데, 그 뒤에는 든든한 일본 정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항의를 해야죠. 왜 투자한 정당한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자꾸 이렇게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냐라는 입장 표명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한일 투자 협정이라는 협정이 존재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투자 협정이 존재했던 것인데, 협정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일본 대사 조치라도 해야 하든가, 뭔가 입장 표명을 하든가, 아니면 가서 합의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손 놓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왜 그걸 반일로 몰고 가냐라는 우리 국민의 정서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 표명, 그다음에 해결 방안 등을 정부가 좀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죠. 이제 시민운동 차원에서 이 문제는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해야 한다. 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그 데이터 유출, 그러니까 네. 이제 개인정보 유출된 거는 이게 한 건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는데 굳이 네이버에 대해서만 일본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달라고 시민단체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 가만히 있었고요. 이제 야당이 나서서 이거는 정말로 심각하다 이러면서 막 여론이 이제 더 끌으니까 뒤늦게 지금 나서서 일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이고, 외교 라인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은 해주지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단합하는 거는, 만약 우리나라에 일본 기업이 와 있고 미국 기업이 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정부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 나라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WTO 규정도 있고 국가 간의 자유무역이라는 또는 기업 진출에 대한 허가가 다 나 있는 것을 아무런 소리 하지 않고 일본 편을 들고 있다. 뭐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고, 뒤늦게 지금 이제 신용만 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국민적 비판을 엄청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아마 몇 년 전가,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10년 전 정도였었죠. 그때 그 라인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 채팅 기능? 네. 네. 이것을 지금 이제 일본에 선보였는데, 일본에서 그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 정말 국민적으로 우리 카카오톡스들이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카톡하고 좀 서로 경쟁을 하려고 그랬다가 이게 너무 안 되니까 그냥 일본 쪽으로 저는 집중을 한 것으로 이제 그때 판단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일본에서 야, 이거 우리 국민 거야. 우리 국민이 써야 돼. 근데 왜 니네가 지금 지분을 가지고 니네가 우리 걸 간섭할 수도 있는 구성을 만들어 놓니? 그러니까 네이버가 간섭했다는 뜻도 아니고, 네이버가 지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싫어. 니네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우리한테 팔아버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채팅 보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카톡 보내듯이 문자 보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 위에 파생된 플랫폼 사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는 뭐 야, 카톡해, 카톡 보내라고 하듯이 일본에서는 라인에 뭐 라인 보내라는 게 이제 일상화될 만큼 이제 라인이 굉장히 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카톡 택시도 있고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도 하는 것처럼 라인도 이제 사업을 일본에서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그 확장을 토대로 이제 동남아까지 진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야, 우리 국민들의 정보 이용하고 우리 국민들의 사용으로 니네만 돈 벌어가라는 뭐 배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불법적으로 지분까지 매각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지분이 뺏기게 된다면 우리가 민생 중요하다 외치는데, 이 계열사에 딸려 있는 직원들 약 2,500에서 3,000명 정도 된다는 그 직원들의 앞으로의 그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세심히 챙겨야 된다. 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일본 정부가 뒤에서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듯이, 그럼 우리 정부가 우리 민간 기업을 이렇게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하는 일본의 이런 야욕을 멈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정리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기업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고, 미국이 우리 무역마찰 챙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엄청나게 압박을 넣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국익을 위한 행위가 뭔지 뻔히 알 텐데 왜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그냥 친일의 DNA가 있다, 아니 순일의 DNA가 있다, 이렇게 국민적 비판을 받는 거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막아줘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출발한 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이지 이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저렇게 선전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퇴출하거나 시장에서 아예 그냥 죽게 만드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참 이상하게 일본의 일자만 나오면 그냥 몸이 그 거대하신 몸이 그냥 쭈그러드는 듯한 느낌이 팍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조국 대표는 13일에 독도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굴종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는데 그 다음에 더 나온 게 조금 더 황당합니다. 이거는 전 대표가 특히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놀랐던 게 우리 그 김병준 PD가 준비를 해놨던데요. 지금 언론에서 이번에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도를 하면서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한다. 자, 지금 아마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조국 대표 독도 방문했는데 일본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네. 예전 같으면 어떻게 아니 우리 땅에 가서 우리 정당의 대표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이 안 되는 망언이라고 표현하거나 망언. 일본 정부 네. 어거지라고 하거나 이렇게 다 썼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그렇게 쓰지 않아요. 조국 대표 독도 방문인데 일본 정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TV조선에서 제목을 뽑았고요. 국민일보는 연일 반일몰이 나선 야권인데 쭉창가 불렀던 조국 독도서 성명서. 저게 더 나빠요. 죽창가 불렀던 조국. 그러니까요. 아이고, 죽창가 세상에. 불렀던 조국 독도서 성명서. 이것도 지금 어느 나라 편이에요. 한국 언론이.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독도를 가지고. 그리고 뉴스원 한번 보십시오. 일본 관방장관이 조국 대표 독도 방문에 항의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라며 반발했다는 거를 제목으로 뽑아주는 게 있었냐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아무리 보수 진보가 싸움을 하더라도요. 네. 독도 문제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일상적이었죠. 방식으로 네. 대응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순간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다 덤벼들어가 이것 정말 환장한 거 아니야 라면서 비판했는데 이거 중앙일보도 한번 보십시오. 조국 독도 행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극히 유감, 영도 수호 결의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조국 혁신당 대표가 갔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보수 언론 그리고 언론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드는 듯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저 행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독도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본 편을 드는 사람과 일본 편을 들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는 국가가 됐습니까? 우리가? 왜 이러냐고요. 더 심각한 건 매일경제가 더 심각합니다. 예. 매일경제가 네이버는 속타는데 독도는 우리 땅 외친 조국.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를 의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속타는데 왜 독도 가가지고 너 괜히 뭐 망치냐 일을 그르치냐 지금 네이버 속타고 있는데 왜 독도 가냐? 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아니, 제목이.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네이버를 뺏어가려고 네이버에서 라인을 뺏어가려고 하는 일본의 항의하는 방문 표시로 우리 땅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또 이거 우리 거다 이러면서 강하게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요? 정당 대표가 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네. 시민운동가 가서 하는 건 당연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 민심을 전달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강조했지만 언론들 한번 보십시오. 뭐 쭉창가 불렀던 조국 독도에서 성명서 냈다. 연일 반일몰이 한다. 그러니까. 저게 반일몰이에요. 정상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상한데요. 많이 이상해요. 어쨌든 여기 대해서 외교부는요.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항의했지만 우리는 일축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니 우리가 우리 땅 방문하는데 일본 정부가 항의하는 거 우리 일축했다. 이거 지금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일본 참 외교부도 외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지금 답답해. 독도를 실제 분쟁 지역 비슷하게 저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다 쌓여가지고요.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중심을 못 잡고 독도 문제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정말 기계적 균형으로 맞춰서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깊이 자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 이게 국제법적으로는 어떤 영토에 대해서 분쟁 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순간 이제 국제
저기 사람들끼리 국제 여러 나라가 모여가지고 그 땅이 누구 땅인지 막 싸우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원래 자기 땅이었던 사람만 속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이 그 전략을 써가지고 계속해서 분쟁화시키려고 난리를 치니까 조용조용히 조용한 외교 하듯이 그냥 일부러 우리 거 문제 안 돼. 우리는 다 얘네들 다 물리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기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그런 기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독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자기네 교과서에다가 저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가서 정치인이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어쩌고 행동이라도 하려 치면 그거를 비아냥거리는 기사나 내게 만들고 지금 이 모양인 거잖아요. 지난번에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 모두 발언 등에서 뭐 외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아자찬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일본과의 무역에서 보면요. 2022년도에 241억 달러, 또 2023년에는 187억 달러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또 일본과 무역에서 한국이 그동안 1965년 수교 이후에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좋아요. 이런 와중에 계속해서 대일 외교에 있어서 이렇게 좀 굴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의 사태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계속 알고 있는 것은 일본의 그 사도강산 세계 유적지에 대해서 네. 등재 움직임 이거 이제 이 끝내네. 또한 지금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도 대칠광.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조선 노역자들이 오랫동안 강제 노역을 했던 현장인데 이것을 등재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그런 네. 것들 또한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 분노케 하는 거죠. 네. 아니, 하다못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 보수 정권이라는 그 우리가 친일 맨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이명박 대통령도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어요. 실제로 가기도 했고요. 가서 이제 일본에서 뭐 난리가 났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연 영토 수호의 의무가 우리 대통령한테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서하잖아요. 선서. 영토 수호의 의무가 있어야지 왜 우리 땅을 자꾸 저쪽에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외치고 실제로 미국의 국무성에서 Sea of Japan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 이런 게 바로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의문은 있는데 의지가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파란 아재다님께서 선거 압승하면 스트레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윤 대통령이 있는 한 스트레스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갑시다, 행동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보내셨습니다. 끌어내야죠.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더 좀 이상한 거 봤습니다. 제가 뭐를 봤냐면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요. 이 사람 이분은 YTN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보수의 사람인데 사실은 저랑 되게 친합니다. 근데 호준석 대변인이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이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거? 그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은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를 비난하지 않고 정부 조용히 있는데 잘한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반일 감정이라는 건 일본에서 시비를 걸어서 그것도 우리 기업을 탄압하고 있는데 이것을 비판하는 것을 반일 감정을 고조시킨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다고요. 아니 할 말이 없는 근데 거죠. 국민의힘은 뭐라고 왜 이런 태도 보여요? 국민의힘 좀 사고방식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의견 보면 그냥 네. 기계적인 반대예요. 어. 민주당이 하면 무조건 반대예요. 민주당에서 특검 추진하겠다고 하면은 협치를 포기하고 국회를 의회 독재를 한다고 일방적으로 해요. 네. 그 내용이 뭔지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명품백 문제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자. 도이치모터스 수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자.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특검하자는 거지. 수사를 제대로 하는데 최상민 특검을 왜 합니까? 네.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최상민 특검하면 정치 공세다.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그 태도 때문에 총선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는데 네.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경우에도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으로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반일을 주장하는 정치 프레임이다. 자꾸 반일 하지 말아라.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건 국익 훼손이다. 국격 훼손이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다들 왜 정신들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해 불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고 우리나라 네. 정당이면 우리나라 국익이 최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하는 행위들 본인들 나라의 국익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도 우리나라 국익이 가장
우선시 돼서 행동하고 말을 해야지 뭐만 얘기하면 반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반일 얘기하고 이러면은요,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이들 관심 갖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견 내주시고 사실은 정말 많은 유튜버에서 이걸 다루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요, 그 얘기 하잖아요. 동접자가 줄어들어요. 오히려 하나씩 빠져요. 이것도 정말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정부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스픽스 노영희 TV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인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9명 깜짝 기습 인사한 것. 그거가 표면적으로 누가 어디 들어갔고 누가 어디 빠졌고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 저희는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들 내부가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지금 초토화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정기인사라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타이밍상 뭐 5월달 이러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검찰총장이나 이 법무부 장관이 서로 상의해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 인사가 다 양쪽에 수긍이 가도록 나와줘야 되는 건데 얘기를 딱 들어보게 되면은 이완석 총장은 그런 인사가 그날 날 줄을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뜬금없이 갑자기 뒤통수 치듯이 인사를 해버렸다는 거잖아요. 급박하게. 왜?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버렸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큰 게 잡혔겠죠. 큰 거? 큰 게 잡혔다. 오. 누구의 큰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된 뭔가 내용이 나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소환 시기가 임박해 오지 않습니까? 네. 공개 소환이냐 비공개 소환이냐 서면 조사냐 뭐 방문 조사냐 이런 걸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명분백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리 적용이 이렇다 저렇다 논란이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한 경우에 엄청나게 파장이 크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사조치를 급박스럽게 갑자기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유원석 검찰총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인사를 하면 안 되겠다고 의견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인사를 감행했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들어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는 시점에 이걸 감행해 버렸는데 네. 뭔가 큰 일이 터질 조짐이 있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다. 아까 정기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기 인사 이전에 정기 인사는 1, 2월 달에 보통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9월 달에 옷을 벗으니까. 옷을 네. 벗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다음 검찰총장이 인사를 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검찰총장을 패스하고 대검에 이제 차장하고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인사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니 뭔가 급박한 상황이 있었고 그 급박한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기자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취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 열심히 하겠다고 하자마자 지금 부산고검장으로 쫓겨났잖아요. 뭐 겉으로는 허울 뿐인 승진을 시켜주고 실질적으로는 손 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작년 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사건 정리해야 된다고 사람 불러들여야 된다고 하니까 용산에서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고요. 잘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완석 총장이 무슨 소리야? 이거 정리하고 가야지. 안 잘라. 이래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사실 용산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아니 송경호가 원래 그렇게 정의투사가 아닌데 왜 갑자기 정의투사처럼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축이 있었었고 그렇다고 이원석이가 걔를 꼭 감싸줘야 될 필요는 뭐 있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송경호나 이원석이나 원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인 거는 맞고 뭐 이 정권은 굳이 자기가 뭐 배신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었었고 이제 나갈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한 자리에서 좀 조용히 잘 뭔가 좀 만들어 놓고 나갈 생각은 하고는 있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한 거예요. 너무. 이걸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가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특히 뭐가 문제냐면 밑에서 실제 일하는 이 검사들이 현실적으로 일을 못하게끔 해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우리가 뭔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각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뭔가 하려다 보니까 용사는 얘네들이 이상해졌네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노영희 변호사는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라인 있죠. 라인 있죠. 네이버 라인이 아니라 다른 라인. 네이버 라인이 아니고 노라인. 뭔가 라인이 이제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방송 전에 이거 어디서 다 들어요 하니까 듣는 데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얘기가 이제 내용이 비슷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그만큼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나 또는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내부에 경론이 있다. 또 수사를 해야 된다는 쪽과 수사를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는 용산의 상황이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이런 방식으로 남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끝난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전면전이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어서 검찰 조직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의아해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싸움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그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이제 준비할 때 이 총장이 이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 이틀 전에 만나서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검찰에서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습 인사를 발표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기존 법무장관 인사를 할 때 지금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뭔가 도이치 관련한 왕건이를 물었다는 것을 이제 느꼈겠죠. 그러니까 출장 간 사이에 이걸 기습해 발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충분히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이치모터스 관련 왕건이를 물었다. 도이치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 잠깐 저를 봐주세요. 도이치모터스 관련 왕건이를 물었다. 자, 왕건이를 누가 물었겠습니까? 수사를 하던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건이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예, 뭐 누군지 이름은 뭐 안 밝히겠습니다. 우회적 누군지 이름을 표현이었는데. 아는데 밝힐 수가 없다는 우회적 거죠. 표현을 부르셨네요. 그래서 소환 방침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제 차장검사가 한 분 있었죠. 이제 이분도 이제 내려갔죠. 어디 뭐 내려간 게 아니고 뭐 대기 발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존재감 없는 보직 받고 갔고요. 세상에 이제 송경호 부산고검장으로 간 분 같은 경우에는 좌천성 승진은 제가 살다 처음 들어봤어요. 승진을 하는데 좌천성 승진이라는 거는 이 사람을 빼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단독으로 공개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이 사안과 관련돼서 현재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 나올지 궁금하고요. 아직까지 대통령 용산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 받아들인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그리고 정기 인사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의 얘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그것이 앞으로 검찰과 용산의 관계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원석 검찰총장도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부에서 내관이 되어서 어떤 폭발력을 가진 내부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영군 중앙지검 사차장이 수원고검 사차장인가로 갔거든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거기 모여있네. 나 아는 사람들은. 근데 이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윤석열 사단이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분이 이번에 쫓겨났어요. 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너무 깊이 파더라. 너 미쳤니? 내가 왜 하고 있니? 이래가지고 혼이 나가지고 사실은 같이 이거 하던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잘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일을 못하게 이제 고검의 차장검사는 사실 할 일이 진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칼잡이를 해서 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 다루고 있는데 절로 가, 저희 가서 놀다 와 이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윤석열 사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윤석열 사단이었어요. 이원석, 송경호 다 윤석열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단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사단들이 쫓겨나고 있어요. 그 사단들이 지금 부부를 끓고 있고요. 전쟁의 선봉에 쓰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인물이 고형곤이에요. 네, 고형곤. 송경호하고 고형곤을 주목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원석 총장은 자기가 맨 지휘 라인의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특검으로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이창수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송경호하고 고형곤이고 실제 실무를 고형곤 차장이 하죠. 고형곤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고형곤. 자, 홍준표 시장이 오늘 어떤 얘기인지 봤습니까? 네. 상남자는 와, 그것도- 가족을 지킨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그거 보고는 충격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상남 모르겠어요. 가족 지키는 게 어떤 일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남자가 어떤 상남자인가요? 뭐 술상 받는 남자가 상남자라고 그러나? 그 올린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아마 들으시면서 더 분노하실 것 같아요. 댓글이 또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당신이라면 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인 거 불명한데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자기 여자를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하이에나 떼인지, 네,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서 전 문재인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하살은 그 부부에게 겨눠야지라는 얘기까지 더했고요. 네, 참. 네.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보실 건데요.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느 시절의 이야기예요.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 이런 게 있는데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 그럼 자기 여자가 범법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가 나와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하이에나 떼들한테 넘겨줄 수 있나? 상남자 원래 사내라면 이런 여자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저분이 광역자치단체장을 하고 과거에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였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이런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와, 홍 시장 정말 사이다 발언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상상이 가는 게 전에 만났잖아요. 윤 대통령과 식사를 네. 했다는데 왠지 그때도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그때 아마 그런 얘기를 또 우리 여사도 들으시면서 들었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어쨌든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하셨다는 이제 네, 보도가 네,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친분을 또 많이 두텁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대통령실을 향해서 되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충성 맹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또 한동훈 장관이랑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인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저는 은연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참 잘하셨는데 뭐 가족 보호 못하면서 뭐 국민 지키는데 국민 못 지킨 게 바로 대통령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최상병 특검 이거 국민 못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관계도 제대로 밝혀내고 있지 못하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외압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159명 실제로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더 돌아가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16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을 길거리에서 우리가 그냥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보호를 못하고 있는 게 대통령인데 오히려 그런 우리 국민을 보호 못하면서 범법의 혐의가 매우 짙은 본인의 가족들만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이용한다? 그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 바로 반드시 탄핵 사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공사 구분을 못하는 분 여기 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인 하나 지키지 못하다니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인이 그렇게 이상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면 현명하지 못한 처신한 것에 대해서 뭔가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신제가 취급형처나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부인도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5천만 지키냐. 그러면 부인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부인은 무조건 지켜가지고 고이고이 모셔놓고 국민들을 망가지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요. 그거는 필부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대통령제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내려놓고 식구들끼리 알콩달콩 사랑꾼 놀이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왜 지금 여기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홍준표 시장님 도대체 정신을 차리시는 거예요? 못 차리시는 거예요? 맨날 어쩔 때는
바른 말 했다가 어떨 때는 이상한 말 했다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기준이라도 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이래요 이분은 도대체가? 원래 이분은 그냥 여러 말 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 원래 네, 그냥 한 입으로? 네, 네. 계산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심기를 좀 편하게 해준다 생각했거나 뭐 누구든 내 이야기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사람 일부 있을 테니까 나 이런 말 하는 거지. 그런데 너무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시대적이에요. 무슨 상남자 이야기하고 여자를 하이에나한테 던져주냐 이러면 그러면 여성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평등하고 뭐 이렇게 다 우리가 학습이 돼 있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은 보호를 해야 할 대상이고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이에나한테는 던져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다 그렇게 그러면 남성들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봉건적이냐. 그래서 저런 방식의 발언에도 뭐 전혀 본인이 개의치 않죠. 몰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뭐 뭐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잘못인지 이러지 몰라. 않습니까? 아니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또 꺼냈다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에 부인 그 이제 아버지 부영 문제 가지고 그때 한창 문제가 네, 됐었을 네. 때 자익 그럼 나보고 경력. 이혼하라는 네. 얘기냐 이제 그때 한번 그때 유명한 얘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여사 권영식 여사가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님이 그럴 때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부역을 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대통령의 부인이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은 그 사과 한마디 안 하던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본인의 부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셈이잖아요. 대통령도. 근데 거기다 대고 부인을 하나 못 지켜가지고 뭐 하이에나에 던져줘야 되냐. 5천만 국민을 어떻게 지키겠냐. 부인을 지키는 게 최고지. 이런 말을 어떻게 지금 대구시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냐고요. 예? 이게 진보 보수의 진영 논리로 비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알려져서 평가받는 건데 알콩달콩님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네요. 대구 시민들 홍준표 시장 찍고 후회되지 않는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 정치인의 그 내용을 가지고 논평을 하거나 비판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품격과 수준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너무나 정근대적이고 정말로 반사회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그 같은 논리라면 그러면 조국 대표 아내셨던 정경심 교수라던가 그리고 조국 대표 딸 조민 씨 하이에나들 물어뜯을 때 그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남자의 도리를 할 거면요 대통령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깡패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홍 시장의 상남자로는 결과적으로는 내 측근은 잘했던 못했던 무조건 보호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상남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원석 총장 너무 열받아서 모욕감을 느끼면서 사표 낼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옆에서 뜯어 말렸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본인은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것인데요. 본인의 손발을 몽땅 다 잘라버리고 본인이 입으로 해놨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전 대표가 좀 취재를 해봤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터졌고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실과 의논해서 인사 조치를 했다. 당사자들은 물러나지 않고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거나 아주 모호한 이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알 수가 없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의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임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또 새로 지금 자리를 잡은 대검찰청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도 뭐 철저하게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면서 이 수사에 대한 것들을 의지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 안으로 튀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당사자인 송경호 부산고검장이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해야 되는 할 이야기가 뭔지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번에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오늘 아침부터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제 특검의 그렇죠. 당위성을 엄청 지금 오히려 불쏘시개를 이제 키워주는 역할을 지금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22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종합특검은 불가피한데 이제 이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히 분열해서 나올 것이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국민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것이다. 이번에 좌천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사에서 배제되어 있는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깝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결을 함께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 미래 권력에 따라서 지금 검찰 조직이 움직이고 이번에 자천을 당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과 연결이 되어서 검찰 내부가 야당과 전혀 관계없이 검찰 내부에서 대통령실과 전면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 신호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내부적으로 오히려 피튀기고 싸우면은 뭔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네. 팝콘 각이죠, 팝콘 각. 탑콘가 네, 네. 어디를 튈지 모르고 예.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제가 전망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네. 대통령실은 일단 진압은 했는데 이 진압의 결과가 이제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정말로 잘했다고 하느냐?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느냐?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다. 뭐 법치, 상식, 공정 이런 거 아예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왔던 절대 다수의 의견은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이 완전 사유화되었다. 사유화된 것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것도 수사 못하게 하는 이것이 민심의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한데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을 막아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상황까지 치달았으니 야당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히 끝날 일이 아니다. 전면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22대 국회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특검 정국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특검을 하라. 특검 해라.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고요. 전면전 계속해서 한번 하겠다는 거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죠. 저는 저기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면 그 수장이 어쨌든 바뀔 거기 때문에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뭐 친윤 뭐 윤 대통령 쪽으로 지금 라인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민심과 그 특검 포함해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범야권이 어떤 비판이 거세지고 점점 수세에 몰린다면 결국 끝까지 복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 분명히 있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결국 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네. 최종적으로 패한다는 건 이제 이원석이 팽당한다. 아니죠. 그 지금의 전주지검장 보임됐 이창수, 네 이창수의 그 라인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토사구팽된다 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라인의 검찰 인사의 특징은 윤곽은 한가원입니다. 네. 알죠? 예,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놓고 윤곽은 예.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친한 사람들은 멀리 내보냈어요. 근데 다 이게 진짜 웃긴 게 참 권력 노림이라는 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다 자기네끼리 아삼육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친하게 해서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느 순간 이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균열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김건희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그쪽으로 뭔가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까지 뭔가 좀 보여진다 그러면 이거는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다 이 정권이 만약에 유한한 정권이 아니라 무한한 정권이면 그래도 가겠죠. 근데 어쨌든 끝이 보이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부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려던 사람들이 먼저 배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 이제 첫 번째 사람이고, 송경호가 그 두 번째예요. 송경호가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사람이란 말이죠. 어쨌든 이런 고영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고영건을 좀 집중해서 앞으로 하는 걸 좀 바라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한동훈하고 좀 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너무한다는 얘기하면서 우리 얘기 절대 들어주진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우리 검찰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 대놓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전면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게요. 검찰 내부에서 이걸 놓고
이제 싸우고 있다. 무엇이 맞느냐, 옳으냐, 뭐 조직 논리 또는 미래 권력이나 현재 권력이냐, 이제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지금 노출되어 있냐면요. 국민이나 유권자나, 네. 야,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하겠느냐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용산은 이렇게 해버려요. 네. 이유는 김건희 여사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단 한 발자국도 수사에서 진척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이게 대한민국 맞아? 정권이 왜 이래? 거기다가 한 줄 더 떠서 보수 언론들 보십시오. 이걸 단순히 어제까지 어떻게 보도합니까? 그냥 검찰에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인사가 이상하냐 이상하지 않느냐 질문하지 않아요. 일단 단순 보도만 하고요. 네. 오늘 실제로 보수 언론 3개 중에서 2개는 그냥 단순 인사로 계속 보도를 하고요. 하나 정도만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인사하지? 그걸로 끝이에요. 다수 언론은 똑같이 대통령실에서 부르는 대로 쓰니까 이걸 정말로 국민들이 모르고 넘어가느냐, 국민들이 알고 있느냐, 부글부글 끓고 있느냐. 야,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졌다 졌어 뭐 이런 말로, 한편으로는 더 이상 용서가 안 된다. 이거는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을 사유화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을 지켜라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울법대 출신을 비롯해서 날고기는 세상의 천하 인재들이 다 모여서 집단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냐고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는데도 아무도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문제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처럼 유튜브에서나 바깥에서 소위 말하는 지하세계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거나 평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 대한민국의 현실, 그 중심에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 보호를 하기 위한 거대한 권력의 움직임밖에 없다. 네. 이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참혹한 현실이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게다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번에 임명된 송강 인천지검장, 이분이 공안통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다면서요. 뭐 그렇게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대신 싸울 사람을 뭐 내보낸 그렇게도 거라고.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한동훈을 견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막아야 하겠다는 이 이면의 진실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하면서도 혹시 이야기하면 큰일 날까 싶어서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을 인사권으로서 대통령이 사유화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지 아닌지.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참 여러 경로로 한 3가지 경로로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 한편이었던, 어떻게 보면 한 무리 아니었습니까? 이원석 총장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다 한편이었던 사람들한테마저 이렇게까지, 뭐 보복이라고 하면 좀 뭐데, 이렇게까지 함부로 한다.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편이었던 사람까지 또 배신하고, 한편이었던 사람들도 오죽하면 떠납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사람이구나.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말 해도 심한, 너무너무 심한 똥꼬집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의 기준에는 이거예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박절하지 못한 것뿐이었고, 그냥 현명하지 못한 것뿐이었고, 그리고 위법 행위는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수사하려는 시도조차부터 그것도 괘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대단한 게 그냥 그녀를 정말 사랑하나 봅니다. 털끝 하나도 건들지 말아요. 불가촉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정도까지는 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원석, 송경호 이분이 대단히 정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원래 한패거리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과 눈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총선의 민의가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에서 진실을 좀 밝혀라라는 게 완벽한 민의였고,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송경호 전 고검장이라든가 이원석 총장도 만약에 지금 이 야당이 이렇게까지 승기를 잡았는데 정말 특검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특검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수사하지 않은 책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수사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김건희 여사 소환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니, 그래서 소환 이야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를 대단히 사랑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소안의 소자. 어딜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털끝 하나 건들지 마. 라는 그 분노가 같은 편애까지 이루어져서 저는 참 여러 경로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라인의 중간에 서 있는 눈치 보는 검사라고 생각하면 네.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라인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라인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대척점을 이뤄야 되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연합을 해야지 자기도 검찰 내부에서 힘을 좀 얻게 되고 결국에는 본인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갈 명분도 사실은 생겨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오히려 저렇게 끝을 모르고 정말 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오히려 속으로 즐길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완석 총장이나 이렇게 같은 이쪽 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하고는 각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각을 세웁니까?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각을 세웁니까? 근데 각을 세우려고 해도 일단 김건희 여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본인들 자리 다 뺏겼죠.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 대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9월이면 다 내보내려고 하겠죠. 결과론적으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얘네들이 제대로 이제 일을 못할 테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뭔가 하는 척하면서 정의로운 척하면서 특검 어차피 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얘기하다가 우리는 그냥 사람들의 좀 표심만 얻고 쟤네는 나쁜 놈들이야 이런 분위기 이미지 싸움을 그냥 가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 같아요. 오히려.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제 결국에는 제도 안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네. 현실 정치를 선택할 겁니다. 현실 정치. 보수 정치 세력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결혈하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관심이 더 쏠려서 뭔가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해결하고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여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 또는 이런 상황들을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표가 확 쏠리겠죠. 네.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송경호 부산고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원리 원칙대로 이야기하겠죠. 또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 휘하에서 결국에는 국정농단에 준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본인이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좀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야 할 수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 정도 상황은 너무하다 대통령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상적인 수사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검사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출할 수도 있고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나 어쨌든 큰 싸움이 벌어진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저는 정치를 어떤 식으로든 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끝난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시작된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인사 나기 전에 주요 고검장들이 사의를 계속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송경호부터 시작해서 이원석 총장 또한 앞으로 행보에 있어서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의 표명은 이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중요한 건 정치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번 김 여사 사건 특검 관련해서 정보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이들이 규합해서 한동훈과 함께 이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완석 검찰총장이 옷을 절대 안 벗을 것 같은데요. 9월까지. 왜냐하면 자기가 옷을 벗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차라리 좀 뭐 굴욕적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9월까지가 임기일 테니까 그때까지 뭔가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이분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싸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는 건 가장 쉬운 하책이고 옷을 벗어서 무엇을 얻겠느냐. 옷을 벗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의 거성이 멀어져 버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고 뭐 옷을 벗으니까 상징적으로 너가 참 이 정권에 대응하는 사람으로서 훌륭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될 게 아니고 본인이 뭔가 결과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야지만 본인의 가치가 존재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완석 총장이라면 절대 이제 이거를 그렇게 허술하게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버리진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절대적으로 손을 잡고 자기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나 서로 간에 조금 밀어주고 끌어주고를 잘해주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진다 이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게 더 좋으냐 아니냐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건희 여사를 과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대통령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차라리 이 순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좋겠다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면 이제 출마가 기정사실이고요. 그 출마가 정치를 정상화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떠난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미래 권력으로서 이제 중심에 앉았다. 저는 출마가 확실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출마가 이제 확실하다고 보는 거고요. 노변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출마한다고. 내가 출마한다고 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확실하다는 건 좀 다른 문제도 어쨌든 출마한다. 네,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고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그러면 혹시 검찰에서 수사를 내갖고 가족이나 뭐 딸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마한다. 에이, 그럼요. 그렇게 예. 함부로 뭐 지금 그 사람이 그 정도 못 버티고 못 견뎌낼 정도로 그렇게 허술을 하진 않아요. 근데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생각하고 있느냐. 이 사람을 그러면은 차기 당대표를 밀어가지고 자기네들도 뭔가 같이 손을 잡고 해보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을 그냥 일찌감치 버리려고 생각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길고 짧은 거는 재봐야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뭐 실력으로 보면은 뭐 자기 대선 주자로서 저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역량은 부족하죠. 역량은 부족하고 역량은 부족하나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여권에선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 1위로 나왔고요. 네, 그건 또 뭐 무시할 수 없는 현상 팩트인 거고 뭐 또 사실은 여권 내에서 분명히 차기 대권 주자로 홍준표 시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뭐 국민의힘의 또 뭐 안철수 후보 등등 모두 다 이 굉장히 이 한동훈에 대해서 경쟁 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이 지금 여권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동안 지금 계속해서 이미지 정치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뭔가 반전의 요소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종욱 소득주도 성장님이 노변은 한동훈 측근입니까 이러는데 한동훈 측근은 아니고요. 축근으로 돼 있네요. 축근은 무슨 한동훈 말이에요? 측근은 절대 아니지만 한동훈이 아까 말한 대로 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야당과 경쟁 관계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집권 세력 내부에서 검찰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총선 이후에 국민들의 저런 엄혹한 심판을 받았던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것이 책임 정치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제대로 하는 것이냐 맞는 것이냐 정말 오늘 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질렸어. 정말로 말이 더 안 나와. 질려버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하는 걸 정말 보니까 질린다, 이게 질려. 정말로 질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이제 인내로서 계속 참고 포기할 거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울 것이냐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민생과 경제 문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이 정권과 함께 맞설 것이냐 평가할 것이냐 자 표로 심판한 것 끝이 났는데 심판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좋겠다. 자, 제2요구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좋겠다. 빨리 표라도 찍자. 이런 것들을 매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질려서 좋겠다. 이런 이제 민심이 요즘의 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에 대한 당내 견제구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미리 가서 손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한동훈 출마를 마음 기울였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은 한동훈 등판 시기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좀 옆에서 보자 이런 얘기 했고요.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당원들이 투표로 하면 되지 뭘 자꾸 왈가왈부하냐. 이거는 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당원 투표하게 되면은 뭐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본인 생각이 바뀐 겁니다. 네, 받아들이는 걸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이철규 그리고 왜 씨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 좀 약간 억한 마음이 생겼다 뭐 이런 그럴 건가요? 수도 있죠. 왜냐면 이번에 자기가 원내대표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가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 참 또 희한하게 돌아가는 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 정말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정도의 리더가 아니면은 그 밑에서 뭔가 콩고물에도 떨어지려고 할 때는 이 사람 밑에서 마치 정말 입에 혀처럼 굴면서 뭔가 다 내줄 것처럼 하지만 좀만 지나고 좀만 섭섭하게 하면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게 진실된 마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성일종. 어떤 분이든 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지금 국민의힘도 슬슬 한동훈 배로 좀 갈아타려고 한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의 역량이죠. 한동훈의 능력이죠. 한동훈이 사람을 그렇게 잘 다스리는 사람일까? 한동훈이 그렇게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일까? 혼자 다 하고 싶어서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원래 정치하거나 대표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혼자서 모든 걸 다 독식하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선거할 때도 이분의 패인은 오로지 나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선거에 나가서 있는 후보들은 여기 있는데 자기만 돋보이기를.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은 그 성격을 못 버려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 나가시라는 거죠. 아직도 뭐 어디 뭐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모습이 나오고 SF 그 소설을 사진 읽는데 끝내줘요, 사진. 네, 그 도서관에서 굳이 또 책 읽는 게 모습 나오고 뒷모습 사진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은 약간 연예인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사진이 네, 진짜로 김건희 여사 사진하고 똑같지 않아요, 느낌이? 네, 김건희 네, 여사가 그때 대통령실에서 한참 사진 찍으면서 그 사진 찍기 놀이에 열중할 때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 찍기 놀이랑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네. 마치 뭔가 막 자연스러운 듯 인위적인 듯한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옛날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했죠.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죄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시 두 분은 친한 카톡 친구라서 그런지 그런 본능은 비슷하다. 네. 그 불과 열흘 사이에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서 뭐 협치다 아니다 이러고 이제 그때는 뭔가 새로운 기운이 있을 것처럼 해서 네. 협의를 했는데 열흘 만에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고 바뀌는 걸 보면 야당과 경쟁하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니고 검찰 내에서 뭔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말로 우리가 볼성사나운 내부 권력 투쟁을 지금 보고 있는데, 국민들은 참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언론들까지 지금 나서가지고 특별히 나서지 않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신뢰 지수를 얼마나 지금 깔아먹고 있느냐. 그러면 노희 변호사, 우리는 누구를 믿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 됩니까? 그냥 이긴 사람 편이고 그냥 진 사람 막 지근지근 밟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로 정치한테 배울 게 없다. 정치를 네. 통해서 배울 게 너무너무 없는 상황이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똥쌈바지님께서 한 뚜껑 너무 띄운다 그러셨는데요. 예. 보수 쪽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총선 실패의 참패의 어떤 뭐 비판과 원인도 그 한동훈에게 쏠리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채양명주를 더 심각하게 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죠. 그 한동훈 그 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조국 대표가 지금 특검으로 또 지금 또 분명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패 전 살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노임 변호사 보기에는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아무리 봐도 앞뒤 안 맞는 일, 그리고 상상 초월하는 일, 인사조치 이런 거 보면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막 논평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야,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정책 상황을 봐야지, 정말 질려서 죽겠는데 그냥 피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맞서야 되는 것인지 판단을 사실 못 하겠는데, 노임 변호사는 어떠세요? 아니 우리가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놨잖아요. 뽑아놨는데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이제 싸우든 말든 보수 언론하고 대통령실이 그냥 합작을 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해. 그래서 이번에 총선이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예. 이번에 21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제대로 싸우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푸시를 해줘야 되고, 우리도 행동을 보여주고 자꾸 그래야 되겠죠. 저는 이번에 이채양명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아니 지금 대통령이나 인사권 휘두르는 거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스스로가 우리 특검해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하는 행동이. 그러면은 그래 좋아, 니네가 이렇게 원하면 우리가 해줄게.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맡겨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엄청 세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랍니다. 세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라도 좀 보고 싶은데. 예, 그래서 지금 라인업도 다 세게 다 짜버렸고요. 예, 그 라인업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좀 혹시라도 방해될까봐 조용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건 라인업 엄청 세게 짜가지고 예. 그 상상 초월로 이번에 완전히 획기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얘기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탄핵의 티근만 나와도요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말 조심을 해야 된다 역풍 분다 역풍 분다. 예. 중도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은 원내대표가 나서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역풍도 없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2대 국회는 21대의 순환만이었다면 정말 이제 매운맛, 뭐 캡사이신 맛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안 보여주면 큰일 나요, 민주당도.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그거야말로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의 동향을 이렇게 이제 조회수나 그다음에 그 토론 내용 이런 걸 보고 주제 선정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한다 했을 때 딱 하루 동안 여론이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뒤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심의 실체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저렇게 부당하고 무리하게 인사를 해도 반응이 확 일어나서 나가서 싸우자 이게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국회만 개원해봐라.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범야권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그때 기다려보면 그때서야 내 의견을 내겠다. 그때서야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지금은 어떤 걸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 이제 이런 민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꾹 참고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꾹 참고 있고 이것이 폭발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누르고 갈 것이냐. 이 기로에서 국민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료 광고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는 금융, 제약, 유통, IT, 여행, 공산품, 농업 분야이고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참여 방법은 스픽스 애드, 뭐 이게 어드버타이즈먼트 약자였겠죠? 스픽스 애드, AD, 골뱅이 스픽스.kr입니다. 스픽스 애드, 골뱅이 스픽스.kr. 이 메일로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회사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회사를 왜 우리가 홍보해줘야 되고 그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번 이게 이제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2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개 회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홍보를 해보고 홍보에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문의는 010-4615-9996, 010-4615-9996으로 하시면 되고요. 어느 기업이든 참여가 가능하고요. 저희 구독자들의 브랜드 선호도 그리고 리서치와 광고 효과를 검증하고 싶은 기업들이라면 누구라도 저 카테고리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선착순으로 참여하시면 본인들 회사에 대한 이 컨설턴트 역할을 저희들이 해드리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앞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팔면 어느 매체에서 광고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우리 스픽스를 보는 분들은 어떤 쪽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것들을 모두 연합하고 종합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참여가 가능하고요.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여러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들 5월 24일 금요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스픽스애드 골뱅이 스픽스.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제품을 한번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보태면 이제 스픽스가 매일 1조회 수가 120만 회 정도 1조회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단하네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한 10% 보니까 10만 회 이상, 특히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에서 1조회 수가 한 4만에서 5만 회 정도를 15분 정도를 보고 계셔서 네. 실제로 어떤 광고주나 이런 분들이 우리 스픽스 채널에 광고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한 번도 검증을 한 적이 없어서 그렇죠. 이미지 광고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광고주들을 혁신균형 정리라는 기치에 걸맞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광고 효과를 가지고
우리 고객들과 함께 나누자라고 생각하시니 이런 데 광고가 필요한 분 있으면 무료 광고 한 달 정도 10개사를 선정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스픽스 효과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방송을 그냥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같이 만들어 간다는 입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을 이 미디어 스픽스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 광고로서의 가치도 한번 만들어보고 높여보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이제 배가 고프고 또 때가 됐으니까 세은아 저녁 먹었니?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제일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뭐 먹고 싶니? 고기 먹고 싶어요. 우리가 고기를 한번 먹으러 갈까 해. 경성한우. 한우 회실 대금명소 경성한우 죽전내거리 용산 자이몰에 있고요. 원뿔 한우를 100g에 9,900원 아주 가성비 좋게 여러분들께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053-573-8900번 임세은 식당에서 특히 이 제품 많이 판매하고 싶다니까 여러분 한번 연락되시면 임세은 씨하고 같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기 좋아합니다, 저분. 삶은 고기서 고기다. 맞아요. 네. 자, 경성한우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 많이들 또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내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오전에는 좀 경건하게 지내고요. 오후에는 또 스펙스 보기 위해서 모여들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내일도 하시는 거죠? 그럼요. 내일은 생방송을 저희들은 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저희 방송 봐주시는 교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손잡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보셔야지 실시간 네. 채팅창이 활발해지고 서로 하고 싶은 얘기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합니다. 네. 어디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욕해요. 그냥 우리끼리 여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얘기하면 좋습니다. 근데 스픽스는 좀 특성이 달라요. 다른 유튜브 채널하고 무슨 얘기냐면 뭐 예컨대 새날이라든가 예컨대 이동영 채널이라든가 예컨대 김어진 채널이라든가 이런 100만 넘는 혹은 60만 넘는 이런 큰 채널들은 자기네끼리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한 주제에 대해서도 같이 욕하고 같이 얘기하고 막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스픽스 구독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박진영 평론가가 왜 스픽스 구독자들이 자기를 안 만다고 말했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나 같은 경우는 민주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그냥 하나의 주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욕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스픽스는 그렇지 않아요. 다 개성들이 뚜렷하고 합리적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나하고 의견이 다르서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맨날 싸워 여기서. 그러니까 박진영 평론가가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적고 자꾸 싸운다.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스펙스의 묘미고요. 이 정말 건전한 방송으로 커나가는 저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빨리빨리 우리 100만 골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여러분 광고가 생명입니다. 광고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경성한우 선생님, 저 때문에 광고 많이 올리셨을 테니까 광고 비디오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산의 용산을 파괴하러 갑시다.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자,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